고1 10월 모의고사 국어 문학 해설입니다. 우선 가시는 박두진의 낙엽송, 그리고 나시는 박남수의 소등이고, 두 시의 외적 정보를 먼저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보기를 보겠습니다. 가와 나이는 모두 소멸이 생성으로 이어진다. 중요한 인식이죠. 소멸이 생성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드러난다. 공통점 파악하고, 가의 화자는 계절의 변화라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 자, 가는 계절의 변화라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 죽음과 탄생, 성장을 반복하는 생명의 모습을 드러내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나의 화자는 척박한 현실이 생명력 있는 세계로 전환되기를 소망하고, 척박한 현실이 생명력 있는 세계로 전환되기를 소망하고, 그러니까 생명 회복에 대한 지향을 드러낼 수 있죠. 자, 이렇게 공통점, 차이점 파악한 다음에 대략 우리는 생명력에 관한 내용이겠구나 알 수 있죠. 간단하게 보면 가시에서 가지마다 파란 하늘, 시각적으로 생명력을 나타냈어. 그 다음에 파릇한 새순, 그리고 청송, 마지막 파릇한 새순, 이렇게. 그럼 가에서는 파릇한 새순이 꽃보다 곱다라고 해서 생명력을 나타냈죠. 이연에서는 청송이래도 푸른 솔이래도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진다 하니,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제목하고 가장 연관이 있는데, 낙엽송이라는 것은 사전에 보면 소나무가에 낙엽 교목이라고 나와 있어. 낙엽 진다고 했고, 그리고 유달리 파릇하다 청송이라고 했듯이 밝은 풀색이 피고 5월에 꽃이 피는 그런 소나무야. 자, 배경 지식 여기까지 하고, 사면 봄마다 새로 젊은, 봄마다 새로 젊은 자연의 순환이지 다시 봄이 되었어. 생명력, 다시 봄이 왔다. 그러면 이연에서 가을 소멸의 계절에 낙엽이 진다고 했으니까, 지금 소멸의 모습에서 봄이 되었어. 그러면 생성으로 가게 되지. 이렇게 해서 또다시 생명력을 나타내. 낮에 햇볕이 있고 밤에 별이 솔솔 내리는 이슬 마시고 파릇한 새순이 여름으로 자란다, 먹고 잘 자란다 라고 해서 이 또한 성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나시 넘어갈게. 박남수의 소등, 불을 켠다. 박남수 시인은 1970년대에 미국으로 가게 되셨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의 환경적으로나 여러 모습적으로 힘겨운 그 시대를 살면서 박남수의 새해라는 시를 우리가 떠올리면은 박남수가 얼마나 순수한 것을 추구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소등, 불을 끈다는 의미도 아마 좀 더 밝은 긍정적인 것을 소망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는 세계로 전환되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회복에 대한 지향을 나타낸다 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지. 그럼 자, 나시에서 나는 불을 끈다. 꿈꾸는 시간을 위해 나는 불을 끈다 라고 했어. 메마른 껍질로 둘러진 현실의 울타리 안에는 한 풍의 불도 자르지 못하는 가뭄의 뜰도 있고, 그럼 나는 불을 끄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고, 불모의 뜰에서 뿌리도 탄에 목마름과 비틀어진 가지에 마른 나뭇잎들이 보스라지고 있다. 지금 굉장히 소멸되어 있는 모습들이 나와 있어. 그 다음에 하지만 나는 꿈꾸는 시간을 위해서 불을 끈다라고 했어. 다시 불을 끈다, 꿈꾸는 시간을 위해서 불을 끈다라고 했고, 그렇게 불을 끈 시간 끝에 가뭄의 마른 현실의 시체에 꽃이 달리는 찬란한 화재를 위해 지피는 불길은, 그럼 이 화재는 역시 소생을 위해서 피운 화재 같은 느낌이 들지. 넘어가서 묘원 들판에 그슬린 검은 잿더미 위에서 푸른 바다가 번져가고 싱그러운 냄새가 뿜어 3월의 뜰을 만드는 3월의 뜰, 봄의 뜰을 만드는 긍정의 느낌으로 지금 향하고 있어. 이것을 위하여, 봄의 사상을 위하여 나는 불을 끈다, 소등한다. 꿈꾸는 시간을 위해 나는 지하 층계를 딛고 내려간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불을 끈 시간 뒤에 불을 끈 시간의 끝에서
지하 층계를 닫고 내려간다고 하였고, 자, 마지막은 마른 뿌리는 가는 물줄기에 주둥이를 받고. 그럼 지금 드디어 물이 나왔어. 이 물에 얼마나 주둥이를 받고 싶겠어. 자, 소생 중이야. 지금 목을 축이고 있다고 했지. 마지막에 생성이 되었다. 자, 그럼 31번 넘어갈게.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색채 이미지를 활용해서 대상을 감각적으로. 자, 그러면 4번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해서 감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색채 이미지 우리 모두 확인했던 초록색, 푸른색, 파릇파릇한 거 표시했고, 그 다음에 나에서도 푸른색이 나와. 푸른 바다. 이렇게 해서 대상을 감각적으로 어떻게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32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4번이 되겠고, 2에서 다른 대상과 상생하는 물줄기는 2에서 다른 대상과 상생하는 물줄기는 가는 물줄기는 어느 샘에 뿌리를 받고 질적질적 땅을 적시고 있다. 이렇게 적시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상생한다라고 했을 때 땅과 함께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F에서 다른 대상에게 의지하는 물줄기이다. 여기에서 물줄기는 내가 주체적으로 주둥이를 받고 목을 축이고 있지. 그러므로 의지한다라는 부분에서 오류가 있죠. 그 다음 33번, 우리가 이미 파악했던 보기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나의 가뭄에 마른 현실에 불길이 거인처럼 치솟는다는 것에 화자가 현실의 척박함을 인식하는 계기이다. 거인처럼 불길이, 지금 이 불길은 거대하게 치솟았고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거야. 치솟았고, 자, 그 다음에 또 이 불은 어떤 불이라고 했지? 찬란한 화재를 위해 지피는 불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화자가 현실의 척박함을 인식하는 계기, 부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으로 향하고 있지. 생명력이 있는 세계로 전환되기를 소망하는 화자의 마음이 생명력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야. 척박한 현실이 생명력이 있는 세계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 2번. 다음 고전시가와 고전수필 두 작품이 되겠고요. 먼저 보기를 봐야겠죠. 가와 나는 비판의 주체 또는 대상으로 등장하는 사대부를 통해, 그러면 비판의 주체는, 자, 가의 화자가 비판의 주체가 되고, 또 가는 사대부 탄간오리, 가렴주고 하는 이 탄간오리를 또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리고 나는 대상이 되고 조선 후기 사회의 문제 상황을 바라보는 사대부 작가의 의식세계를 형상화했지. 가의 화자인 사대부는 농부의 삶을 가치 있게 바라보며 농부가 해야 할 일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럼 가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농부의 삶을 화자는 우선 긍정적으로 가치 있게 바라보면서 농부가 해야 할 일을 강조하고 있어. 그 다음에 정치 현실을 농사의 상황에 빗대어 비판하는 주체로 나타내고 있다. 자, 그 다음 나에서는 등장인물인 사대부는 무도장의 삶을 낮추어 보는 위선적 태도, 수필에서 이런 태도,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 태도를 보고 교훈을 얻어가는 내용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어. 무두장의 삶을 낮추어 보는 위선적 태도를 보여주는 인물로 그려져 비판의 대상이 된다. 위선적인 태도를 가진 자, 역시 조선 후기 사대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자, 그렇다면 자, 가시 정혜정의 민농가, 백성들의 백성 농민의 관한 노래이다. 자, 그러면 가를 볼게. 간단하게 우리 이제 고1 10월 모의고사 이쯤 되면 고전시가를 읽을 때 보면 시선을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읽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농가 살펴 듣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농사 아니겠나? 자, 표현 의문문의 형식이고 내용은 농사 아니겠니? 당연한 것을 의문형으로 물어보는 적너
어차피 답은 너로 정해져 있는 서리법이 들어가 있고 천하 대본 이뿐이라 이뿐이겠어 라는 것이지 그 아닌가. 자, 이런 표현들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고 뭐 청유형으로 하자꾸나 약초이다 그것이 아닌가, 약초이다 그것이다 라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서리적 표현 그리고 이렇게 의문형으로 물어봄으로 해서 화자가 말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지. 자, 이거를 다 읽어볼 수는 없고 핵심만 보자면, 자, 그럼 자, 조세, 권세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탕가누리가 18세기 조선 후기에 우리 민중들을 가혹한 조세를 걷어서 괴롭히고 있구나. 그리고 화자는 아까 우리가 보기에서 보아왔듯이 이러한 탐관오리를 비판하고 있구나. 비판의 대상 누구? 탐관오리가 되겠지. 자, 중어마다 저 조세 너무나 무겁다. 어찌하니 두려울까? 두렵다는 거지. 농부들아, 영탄, 농사 때를 놓치게 되면 하지만 농부들아, 농부들에게 지금 말을 걸었지. 자, 대화체의 형식이고 하지만 읽어봐도 농부들의 대답은 없기 때문에 말을 건네는 방식, 말건방이지. 농사 때를 놓치게 되면 이내 중세 어이할고 이 세금 어떡하니 번거롭다 사항 말고 농사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이 이야기야. 자, 그리고 읽다 보면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부정적인 대상을 많이 나타내는데 풍무 뒤에 더 황충, 누런, 메뚜기, 누런, 해충이지. 자, 해충 도적대처럼 생기는구나. 그러면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는 사대부들을 이야기하고 빼어난 저 큰 변은 군자처럼, 자, 군자처럼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고 변은 농사를 지은 변은 군자처럼 공고하다. 하지만 공고가 경고가 아니라 형편이나 처지다 이거 딱 하고 어렵다라는 이 농민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지. 이내 농부 아니라면 우리 군자 기를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농부여, 농사 잘 지어야 해. 하자꾸나. 이내 농사 더욱 바삐 하자꾸나. 그러면서 소인 쫓고 군자 등용 왕실이 큰 정치인데 악초, 제거, 좋은벼, 재배, 정가의 근무이로다. 저 농부야 다시 힘써 하자꾸나 라고 농부 일을 하자고 말을 하고 있지. 자, 나로 넘어가자. 자, 비용. 늙은 벼슬아치가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페르기를 쓰고 동다리를 입은 군복을 입은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다. 걸음을 멈추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어떤 객이 이르러 깜짝 놀라 말했다. 자, 그럼 객이 말한 거야. 이 사람은 광주의 무드장이 거북입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이 사람과 마주 앉아 있습니까? 왜 신분의 차이가 있는데 왜 이러고 있습니까? 왜 천한 것이라? 이런 이야기이지. 그랬더니 거북이 무드장이 짐승의 피부를 벗겨서 가죽을 미안 너무 잔인했지. 가죽을 벗겨서 뭐 가죽으로 여러 가지 뭐 실생활에 쓰이는 그런 용품들이 많이 있었잖아.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무드장이도 사람일 뿐이야. 어찌하여 마주 앉지 못한단 말입니까? 자, 이 내용을 보면은 나를 무시하지 마 하는 감정의 내용이 들어있고 하지만 형식은 의문의 형식으로 나와 있지. 어찌하여 마주하지 못한단 말이니. 그리고 여기에는 무드장이도 사람인데 어찌해서 마주 앉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니? 라고 올바른 의미를 담고 있어. 올바른 의미.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을 풀어가면서 여기에는 뭐 올바른, 당연한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들어있겠지. 그러면서 비판을 받고 있는 이 비용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서 사냥에서, 자, 거북이 말했다. 사냥에서 사슴을 잡는 것을 호방하게 여기는 낚시지. 자, 사냥에서 사슴 잡는 것을 너무 멋져 라고 생각하고 낚시질에서 물고기 잡는 것을 고아하게. 자, 여기 나오는 것들은 모두 다 똑같이 생명을 내쉬는데 괜찮게 본다는 거야. 그런데 공통점은 모두 살생한다는 거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전곡을 찌른 거지. 그래서 발끈해서 비용이 이렇게 말을 한 거야. 내가 감히 벼슬아치가 되고자 하느냐. 자, 표현은 의문이고 그리고 화자 여기서 대상의 감정은 지금 성을 내고 있는 거지.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야.
이게 어떻게 그게 그거야? 그거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자, 비로하다, 천하다, 거북이 피식 웃으면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소인은 어리석고 우둔하니 벼슬 하는 일을 어디에서 들었겠습니까? 소인이 일찍이 재상과 이웃이 되어 재상을 배웠는데, 자,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해. 어떤 객이 왔는데, 자, 두 객의 차이를 보자. 재상의 키가 작은데도 그 객은 키가 크다고 말했으며 허리가 굽었는데 곧다고 말했습니다. 이 객이 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왔는데 객의 이름이 이미 황지, 누런 종이에 지금을 치면은 무슨 공무원의 어떤 명단에 적혀 있었다라는 것이지. 한편 재상의 키가 작은데 다른 객은 키가 작다고 말았고,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이 객은 지금 위선적이구나, 거짓말을 하고 있지. 하지만 이 객은 키가 작다고 말했고 허리 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를 볼게. 그 객이 가고 난 뒤 재상은 이전에 왔던 객을 급히 불러와 속삭였고, 자, 그래서 그 결과 이미 관복. 자, 거짓말을 한 객은 관복을 입게 되고, 자,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이런 상황들이 거짓말을 했는데 관복을 주고, 그러니 다른 이의 그리고 지금 이 객은 형벌을 받아 죽었다는 말을 들렸다. 그럼 얘는 참을 얘기했는데 그 결과는 거짓말을 얘기하면 관복을, 즉 신분이 상승하고, 참을 얘기했는데 형벌을 받아 죽었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자, 죽였다라는 거, 이거를 잘 보고, 그러니 다른 이의 지시를 받는 것도 똑같고 다른 이를 죽여서 무언가를 구하는 것도 똑같다. 나는 다른 이의 지시를 받아서 무드질을 하고 짐승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 하지만 다른 이를 죽여서 무언가를 구하는 것도 똑같지 않느냐. 다만 작은 것을 작다하고 굽은 것을 굽었다고 말한 사람을 가축을 괴롭히는 것에 비견할 수는 없겠지만, 높은 벼슬과 많은 재물이 서로 얼마만큼 거리가 있는지, 높은 벼슬과 많은 재물이 서로 얼마만큼의 거리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느냐. 멍해져서 억지로 대다가 응했다. 자, 무드질을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참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비교한 것에는 여전히 차이점이 있다. 억지로. 너는 손으로 흉기를 잡아 똥이 신발을 더럽히고 피가 옷소매를 적시지 않니? 그러니까 벼슬하는 자는 깨끗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거북이 또 피식 웃으면서, 자,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뭐뭐 하느냐 이렇게 의문용으로 말했고 자신의 주장을 말했지만 너무나 어리석은 엉뚱한 의문이지. 이에 거북의 대답은 현명한 답이었어. 계속 의문 현답 형식의 구성이야. 옹께서 분간하시는 것이 과연 이처럼 보잘것없군요. 남의 작은 키를 크다고 하고 남의 굵은 허리를 차이고 조금 전에 봤던 거라서 넘어가고, 결국에 이런 거지. 자, 죽이라 지시한 거 바른 말을 적자. 죽어라 지시를 냈어. 자, 누구를? 바른 말 한 사람을. 그치? 그렇게 해서 형벌로 죽임을 당했어. 그리고 자, 거짓과 아첨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었지? 관복을 입게 되었다. 관직에 오르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거짓 아첨하는 것, 이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똥신발 나오지? 똥신발. 그러면 지금 바른 말을 하는 거, 옳은 말을 하는 거, 이거는 피오스메가 돼. 비유 대상. 저는 저희 도끼를 휘두르는 자이니 소인의 어리석음과 우둔함은 단지 고향 이웃들에게만 알려질 뿐입니다. 옹께서는 선비이신데 사실의 정밀함을 궁구하지 않은 채, 단지 대략적인 것만 논하고 마음보의 세밀함은 살피지 않은 채, 단지 드러나는 현상만 갖고 말씀하시어 낡은 풍속에 부화 내동 귀가 얇아서 남의 말에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자를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이 업신 여기는 자를 업신 여기시는군요. 아, 개탄스럽지 않겠습니까? 개탄스럽다는 거지. 자, 박장대. 자, 벗기는 장인. 여기서 가죽을 벗기는 장인의 대답이라는 내용이야. 이제 문제에 들어가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4번에 가와 나는 모두 물음의 형식을 통해서 상황에 대한 판단을 드러내었다. 우리가 잘 파악했지, 이 부분은. 그런데 단지 옹 있잖아, 옹. 사대부 옹. 자, 옹은 아니야. 자, 이런 내용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자, 하지만, 자, 옹은 우문이었어. 그럼 공통점을 찾으니까 여기서 무드질 하는 사람, 그 사람과 그리고 가의 화자, 나의 무드질 하는 사람, 군복 입은 사람이라고 했고, 거복이지. 자, 35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리을. 자, 리을이, 우리 리을을 파악해 보면 너는 손으로 흉기를 잡아 똥이 신발을 더럽히고 피가 옷소매를 적신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대의 처지가 자신처럼 상대의 처지가 열악하다는 인식인데 자신처럼은 아니지.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소매에 피를 묻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36번. 적절한 것은 5번. B와 C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함으로써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된다. 자, B에서는, 자, B를 봐야지. 자, 거짓말을 하는 객과 참말을 하는 객이야. 자, 그러면 B와 C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함으로써 서로 다른 상황에 처했다. 거짓은 관직, 참은 죽임. 자, 그 다음 37번 넘어가서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가의 화자인 사대부가 농사를 천하대본이라고 하는 것에서 농부의 삶을 가치 있게 보는 모습은 맞지. 나의 등장인물인 사대부가 내가 감히 벼슬아치가 되고자 하느냐고 하는 것에서 신분 상승을 꾀하는, 자, 신분 상승 꾀하지 않았지. 자, 호통을 하면서 어딜 감히 넘봐 누굴 가르쳐? 이런 내용이었잖아. 자, 넘어가고 현대소설 41번 보기 외척정보부터 보겠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주거 공간이 정착의 대상, 수단, 정착의 수단이자 서술자에게는 정착의 수단이었어. 하지만 이미 1970년대 그 사회는 물질주의적 욕망의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어. 무엇이? 주거 공간이라는 이 대상이, 자, 이중적으로 하나는 우리 서민들에게는 정착의 수단이지만, 하지만 돈 많은 자들에게는 이미 빈부 격차가 이렇게 팽배해졌다는 거지. 물질주의적 욕망의 대상이야. 땅이나 주거 공간이나 집이나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했던 1970년대, 자, 반영우주 관점으로 접근했지. 세태 속에서 가족의 터전을 찾는 인물들은 경제적 여유를 지닌 이들의 삶의 방식을 간섭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격차를 실감하며 빈부 격차, 현실의 부당함을 인식하게 되는 인물들, 부당함을 서술자가 인식하고 있지. 부의 가치를 두는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현실, 대응 방식을 보여준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각기 다른, 자, 각기 다른 굉장히 서글프고 씁쓸한 모습인데, 주거 공간이 없는, 또 구하고 찾아야 하는, 제목이 생방이잖아. 방을 찾아 나서는 거.
그러면 뭐 생명과 거주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이 부에만 가치를 물질주의적인 것에만 가치를 두는 경제적 여유가 지닌 이들을 부동산과 투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주거 공간, 각기 다른 현실 대응 방식, 어떻게 생명을 하찮게 보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갓난아기 1년 된 돌쟁이 아기가 있어. 근데 이 아기를 보는 방식이 나는 정말 소중한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은 경제적 부를 가진 집주인들은 하찮게 여기니까 아기가 있으면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아 라고 하면 아이가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전세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알 수 있어. 자, 그럼 우리 바로 문제 볼게.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작품 내부의 서술자가 하면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우선 현대소설 바로 아래에는 소설이기 때문에 서술장의 특징을 묻는 거야. 그러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서술자 그리고 서술의 내용이야.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작품 내부의 서술자, 지금 잠깐 개념 좀 파악할게. 작품 내부의 서술자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1인칭 또는 1인칭 나, 그러면 1인칭 주인공, 1인칭 주인공 또는 1인칭 관찰자 또는 3인칭 관찰자, 여기까지 작품 내부의 서술자가 되고, 그럼 작품 외부라고 했을 때 작품 외부는 작가가 되지. 전지적 작가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돼. 그럼 작품 내부의 서술자가 자신이 겪은 1인칭이네. 여기서 겪은 사건을 내가 겪었고 주관적인 판단을 드러내었어. 나의 심리 절망감을 느꼈다라고 나와 있지. 내가 내 심리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잖아. 나의 인물의 심리와, 그러니까 인물의 심리를 세밀하게 나타내고 인물의 심리 변화까지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자, 이 작품은 작품 내부의 서술자가 자신이 겪은 사건 진술 주관적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 다음 39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니은을 찾아보면 그런 소리. 자, 여기서 기억니 디귿을 보면은 그 소리, 그런 소리, 그 여자의 말, 그리고 딴 소리, 기억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나와 있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번에 니은을 보자. 그런 소리를, 그러면 이렇게 기호가 있을 때는 앞뒤로 내용을 잘 봐야 돼. 재수 나쁘게도 첫 번째 본집에서 등에 업힌 영화를 트집 잡았다. 아무리 뚝 떨어진 방이지만 갓난애가 딸린 집은 싫다는 거였다. 주인 여자는 외눈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런 소리를 하며 영화를 냉랭하게 쏘아보았다. 비인간적인 모습이야. 생명을 하찮게 보고 있지.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자, 그러면 니은은 나의 상황에 주인 여자가 공감 틀렸지. 지금 냉랭하게 쳐다보고 있어. 다음 40번. 보기에 따라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작품에는 90만 원을 둘러싼 인물들의 다양한 행동이 드러나 있습니다. 행동의 이유에 주목해서 작품을 읽어봅시다. 그러면 2번. 나가 남편과 의논하여 구하는 집의 조건을 변경한 이유는 90만 원 가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서술자는 처음에는 90만 원으로 내가 어디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자, 어디서 할 수 있냐? 여기 수유리. 자, 그 다음 날은 수유리 쪽으로, 그 다음 더 깊이 들어가서 망우리, 그 다음 날은 가련동 쪽으로 구석구석 이렇게 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90만 원으로 갈 데가 없구나. 이렇게 해서 장소를 전전하는
하는 모습이야. 그 다음 41번.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내용 파악했던 거. 그러면 5번에 나가 친정 나들이를 갈 때 주인 여자에게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절망감을 느끼는 부분에서 경제적 격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 경제적 격차, 서술자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가족의 정착만을 중시했던 태도를 후회하는 모습도 볼 수가 없어. 자, 마지막 42번부터 45번까지 고전소설 작자미상 현몽 쌍용기. 굉장히 낯선 작품이고 이번 10월 모의평가에서는 EBS 연계 없이 낯선 작품이 갑툭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지만 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어서 낯선 작품일지라도 우리가 보기 외적 정보를 보고 충분히 내용 이해를 잘할 수 있다,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주기도 해. 낯선 작품일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보기를 먼저 보고 선택지 잘 보자. 자, 그럼 작자미상 현몽 쌍용기. 그럼 이 현몽은 태몽인데 조숙이 있고 조숙의 아내가 있고 위부인이라고 있어. 태몽을 꾸고 쌍용에 해당하는 두 아들을 낳게 되는 거야. 쌍둥이야. 쌍둥이 형제. 그럼 조숙의 아내니까 조씨 쌍둥이가 되지. 조쌍둥이. 꿈에서 용 2마리의 용이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별 내용이 없어. 즉 조씨 가문 스토리. 조씨 3대록의 전편에 해당되고 18세기 작품이야. 연작 국문 장편 소설이고 주제는 전체적인 주제. 이 연작 소설의 전체적 주제는 올바른 치간의 집안일을 잘 보살피는 것, 올바른 치간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로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다고 하니 참고하고 이제 보기를 보자. 현몽 쌍용기는 가부장적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의 삶을 담고 있다. 이 작품 속 여성인물은 친정 식구들로 인해 혼사가 지연되는 등의 고난을 겪음에도 당대 여성에게 요구되던 덕목을 지킬 뿐 아니라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지키고 친정 가문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유지하기 위해 애쓴다. 훌륭하네. 이러한 점에서 이 작품은 당시 여성 독자층에 큰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의의를 갖고 있어.